원한을 품은 착한 아내. 옛날 통영 땅 어느 마을에 방씨 성을 가진 날건달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을 하나 두었으나 기생빵과 노름을 하느라 가정은 통 돌보지 않았지요. 방씨는 원래 부모에게서 꽤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노름빵과 기생빵 출입으로 모두 탕진해버리고 오두막 집에서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해다 팔아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나마도 나무를 하는데 힘을 쓰지 않고 오히려 아내가 진종에 해다 놓은 나무를 갖다 팔아서 술을 마시기가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방씨는 술의 곤드레가 되어서 살인문을 들어섰지요. 술 주정도 아주 심해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십니까? 아내는 남편의 술 버릇을 아는 터라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무척 조심을 했습니다. 여보, 옷을 벗어서 저를 주십시오. 뭐? 왜 옷부터 벗으라는 것이야? 그럼 저녁 진지부터 드시겠어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밥을 먹으라는 것이야? 남편은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신경질을 냈습니다. 아내는 더욱 안절부절 못하며 방 한쪽 귀퉁이에 가만히 서 있었지요. 왜 그렇게 장승처럼 버티고 있어? 뭐가 못마땅해? 아닙니다. 아내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 갑자기 서름이 복받쳤지요. 여보, 집에 벌써 양식이 떨어진 지 오래예요. 아이도 하루 종일 굶다시피 했습니다. 뭐? 그래서 나더러 어쩌라고? 당신이 밤낮 술타령만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남자가 밖에서 술도 못 마신단 말이냐? 방씨는 다짜고짜 아내의 뺨을 때렸습니다.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지요. 초상이 났나? 울긴 왜 울어? 집이라고 찾아오면 죽는 소리만 짓거리니 이래서야 어찌 살 수가 있겠어? 방씨는 밥상을 발로 냅다 걷어찼습니다. 술만 취하면 나오는 버릇이었지요. 남편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이 나가자 아내는 남편을 불렀지요. 여보, 어딜 가요? 이 밤중에.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횡하니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참으로 야속하고 인정머리 없는 남편이었지요.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돌리기를 기다리면서 언제나 변함없이 남편에게 온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남편의 행패는 더욱 심해지고 살림은 자꾸 쪼들려만 갔습니다. 남편이 어디로 갔는지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동구 밖에 있는 주막집엔 어디서 왔는지 과부 하나가 얼마 전 들어와 있는 것이었지요. 남편 방씨는 비틀거리며 그 과부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 좀 열어줘. 나야, 방씨. 지금이 어느 때라고 문을 열라는 것이요? 에이, 그러지 말고 문을 좀 열어주구려. 내가 이렇게 싹싹 빌고 있잖아. 집에서는 폭군 노릇을 하던 방씨가 어이없게도 이곳에선 여자의 기분을 맞추기에 정신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마누라에게 쫓겨난 모양이로군. 과부는 못 이기는 척하며 방씨를 방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방씨와 과부는 꽤 깊은 사이였던 것이었지요. 사실 집에 간 것도 아내에게 돈을 좀 받아낼 셈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삼경이 지나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아내는 기다리게 지쳐버렸습니다. 앉은 채 그대로 방바닥에 엎드려 잠이 들었는데 날이 환하게 셀 때까지도 깰 줄 몰랐지요. 다시 술에 취해 집에 남편이 돌아왔는데도 아내는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방 씨는 잠들어 있는 아내를 발로 힘껏 걷어차서 깨웠지요. 남편이 왔으면 마중은 못 넣을 망정 팔자 좋게 늘어져 잠을 자고 있어. 밤 동안 당신만 기다리며 꼬박 새서 그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입만 살아가지고. 순간 방 씨는 화가 복받치는 듯 방구석에 놓인 다듬이돌을 번쩍 들어 아내를 향해 던질 기세였지요. 기겁을 한 아내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방 씨는 다듬이돌을 들고 있다가 갑자기 주막집 과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아내를 내려다보았지요. 궁상맞고 미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 씨는 다듬이돌을 아내에게 던져버렸지요. 아내는 다듬이돌에 깔려버렸습니다. 아내는 그대로 숨이 끊어지고 말았지요. 술에 취한 남편 역시 그 자리에 고꾸라져서 그대로 깊이 잠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우는 소리에 방 씨가 잠을 깼습니다. 그제서야 방 씨는 방바닥에 죽어있는 아내를 발견하였지요. 아니, 그냥 내쫓으려고 했는데 어찌 된 일이지? 방 씨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급히 방문을 열고 나와 주위를 살펴보았지요. 다행히 외딴 집이라 아무도 얼씬거리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방 씨는 다급하게 아내의 시체를 마루 밑에 묻고 방바닥에 있는 핏자국을 깨끗이 닦아내었지요. 방 씨는 그날 밤으로 주막집 과부와 아들을 데리고 그 집을 떠나버렸으며 그 후 오두막집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몇 달 뒤 비가 내리는 어느 날 술에 취한 한 청년이 한밤중 그 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빈집에 웬 불이지? 청년은 동네 사람이라 이 집이 빈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청년은 이상한 호기심에 이끌려 그 집을 향해 한 발자국 가까이 다가갔을 때였습니다. 으악하고 비명을 지르던 청년은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지요.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얼굴은 온통 피투성이가 된 여인이 청년에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보시오, 사람 좀 살려주시오. 청년은 너무나 놀란 나머지 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도 몇 사람이 그 집 앞을 지나다가 놀라 죽어갔지요. 사람들은 방신의 집에서 귀신이 나온다며 밤이 되면 아예 발길을 끊었고 소문은 그 일대에 쫙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랫 마을에서 무서움을 타지 않는 청년이 한 사람 있었지요. 방가가 살던 폐가에서 귀신이 나온다고 하자 그는 귀신을 만나보겠다고 장담을 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비가 내리는 깊은 밤이었지요. 청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폐가를 찾아가니 듣던 대로 소복을 한 여인이 앞을 가로막았는데 얼굴이 피투성이였습니다. 여인이 말하였지요. 여보세요, 사람 좀 살려주십시오. 당신은 누구이기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을 놀라게 하시오? 저는 남편에게 맞아 죽은 여인입니다. 여인은 그 자리에서 남편과 주막집 과부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고는 더욱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제 시체가 이 집 마루 밑에 있습니다. 양지 바른 곳에다 좀 묻어주십시오. 그럼 내가 시체를 꺼내 장사를 지내주면 다시는 길 가는 이들을 괴롭히지 않겠소? 네. 그런데 어째서 나에게 원수를 갚아달라는 말은 하지 않으시오? 미우나 고우나 제 남편인데 어찌 그런 부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청년은 그 여인을 더욱 측은하게 여겼지요.
한을 품고 죽었으나 착하기 그지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막집 과부는 악독한 여자가 아니오. 그 여인은 지금 제가 낳은 아들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제 아들을 키워주는 사람을 해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당신의 소원대로 해드리겠소. 부디 좋은 곳을 찾아 잘 가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여인은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 곧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청년이 여인의 말대로 마루 밑을 파니 얼굴이 피투성이인 여인의 시체가 나왔지요. 청년은 그 여인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으며 그 후로 귀신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뒤 사람들은 이 고개를 지날 때 돌을 던지며 가느니 잘 가시오라는 말을 하며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고개 이름을 가느니 고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가난한 노처녀의 짝. 옛날에 이 광정이라는 사람이 양주 목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날마다 관청 매 사냥꾼이 사냥을 나갔다가 해질 무렵에 돌아오곤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매 사냥꾼이 다리를 절뚝이며 돌아왔습니다. 원님이 물었지요.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느냐? 매 사냥꾼이 한번 웃더니 지난밤 보고 들은 일을 아뢰었습니다. 제가 어제 매사냥에 나갔다가 그만 매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날이 어둑해질 무렵 간신히 나뭇가지에 앉은 매를 찾을 수가 있었지요. 제가 찾던 매는 고을에서 멀리 떨어진 이 좌수집 대문 앞에 있는 커다란 나뭇가지에 있었습니다. 매를 빨리 불러내어 팔목 위에 앉혔지요. 막 발길을 돌리려던 참에 갑자기 사람들이 때로 몰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처녀 5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우르르 몰려오는 기세가 마치 저를 잡으러 오는 것처럼 보였지요. 깜짝 놀라 급히 도랑을 건너뛰다가 그만 발을 헛디디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울타리 밖 풀숲에 얼른 몸을 숨기고 우연히 5명의 처녀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밤 원님 놀이를 하는 게 어떠니? 좋아. 그러더니 5 처녀가 낑낑대며 안마당에 평상을 옮겨 놓았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처녀가 원님 역할을 맡았지요. 둘째 처녀가 좌수, 셋째 처녀가 별감, 넷째 처녀가 형방, 막내 처녀가 사령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원님 놀이에서 각자 맡은 역할을 정하자 원님 처녀가 평상 위에 올라앉았지요. 곧바로 원님 처녀 입에서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당장 가서 죄인 이자수를 잡아오너라. 사령 처녀가 쑥 나서더니 옆에 있던 좌수 처녀를 얼른 끌어다가 평상 앞에 꿇어 앉혔지요.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원님 처녀가 좌수 처녀를 보자마자 벼락 같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고는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흥분한 말투로 따져 물었지요. 너희 집 막내딸이 홍기를 놓친 지 한참이라지. 그렇습니다. 좌수 처녀가 대답하였지요. 원님 처녀가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막내딸이 노처녀가 되었으니 나머지 딸들이야 말할 것도 없겠구나. 예로부터 혼인은 일륜지 대사라 하였거늘 네 진정 사람의 도리를 잊었느냐? 나이가 꽉 찬 딸들을 노처녀로 늙히다가 정령 처녀 귀신으로 만들 셈인 것이야. 그러자 좌수 처녀가 변명을 늘어놓았지요.
집이 찢어지게 가난한지라 예의에 맞게 혼수를 장만할 도리가 없습니다. 한 해 두 해를 미루다 보니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또한 신랑감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변명을 늘어놓는구나. 널리 신랑감을 구한다면 어찌 신랑감이 없겠느냐. 이 고을의 송자수, 오별감, 최별감, 정좌수, 김별감 집에 다 고만고만한 신랑감이 있다고 한다. 좌수 처녀가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곧 중매를 넣어 혼담을 꺼내겠사옵니다. 네 말이 틀림없겠지. 만약 속히 혼인을 서두르지 않으면 나중에 큰 벌을 받을 것이니 그리 알거라. 원님 처녀가 좌수 처녀를 끌어내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섯 처녀들이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참으로 우습고 이상한 일이었지요. 원님은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나서 껄껄 웃었습니다. 즉시 별감을 불러 물었지요. 아무 면에 이 좌수라는 사람이 사는지요? 예, 살고 있습니다. 이 좌수가 사는 형편은 어떠하며 자녀는 몇이나 두었는지요? 집은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하며 딸이 많은 모양입니다. 원님은 이 좌수를 관청으로 건너오게 했습니다. 원님은 이 좌수에게 따뜻한 말로 물었지요. 예전에 좌수를 맡은 적이 있다고 들었소. 내가 벌써부터 고을 일을 의논하고 싶었지요. 자녀는 몇이나 두었소? 아들은 없고 딸만 5이 있습니다. 몇이나 시집을 보냈소? 아직 하나도 시집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모두 어린가요? 막내딸도 이미 혼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막내딸이 노처녀가 되었으니 나머지 딸이야 말할 것도 없겠구려. 예로부터 혼인을 일륜지 제사라고 하였거늘 여기서부터 원님은 원님 처녀가 말한 대로 그대로 묻고 이자수의 대답 또한 좌수 처녀가 대답한 것과 한치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원님과 이자수가 말을 주고받다가 이자수가 이렇게 말하였지요. 신랑감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자 원님은 재빨리 원님 처녀의 입에서 나온 5 신랑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이자수가 말하였지요. 저들 집안에서 저희 집이 가난한 것을 꺼리어 혼인하려 들겠습니까? 원님은 고개를 끄덕거리더니 이자수를 돌려보내었지요. 그런 뒤 예방을 불리어 신랑감을 둔 송자수, 오별감, 김별감, 최별감, 정좌수를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잠시 뒤 이들이 건너왔지요. 원님은 이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자식들의 혼사 이야기를 꺼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모두 혼기가 찬 자식들이 있다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 여러분을 위해 중매를 서려고 하는데 모두들 생각이 어떠신지요? 원님이 중매를 선다는 말에 모두 해발쭉 웃었습니다. 속으로 신부감이 떵떵거리는 명문대가 자식이겠지 하며 좋아하였지요. 아무 면에 사는 이좌수의 5딸이 나이가 꽉 찼다고 들었소. 여러분 5 집에서 각자 한 처녀씩 맞아들이는 것이 좋겠구려. 원님의 말이 떨어지자 모두들 표정이 확 바뀌더니 우물쭈물 대답을 못하였지요. 그 모습을 보고 원님이 말소리를 높여 이들을 꾸짖었습니다. 5 처녀의 집안도 좌수이고 여러분의 집안도 좌수이며 별감이오. 서로 집안이 비슷하거늘 여러분이 이 혼사를 고깝게 여기는 것은 반드시 좌수집이 찢어지게 가난하기 때문일 것이오.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가난한 집 처녀들은 시집도 못 간단 말이오. 여러분이 보기에 어떻기에 이렇게 날 무안을 준단 말이오. 여러분의 체면이 그리도 중요하단 말이오.
말을 마친 원님은 즉시 5장의 종이를 뽑아서 5사람 앞으로 던졌습니다. 쓸데없는 말일랑 접어두고 여기다 여러분 자식의 사주를 쓰시오. 5사람은 원님이 무서워 얼른 종이에다 자식의 사주를 써 내려갔습니다. 원님은 곧바로 혼인을 하기에 좋은 길이를 스스로 택하였지요. 그런 뒤 원님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좌수의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 어찌 5차례나 혼사를 치를 수가 있겠소. 그러니 5쌍의 신랑 신부가 한날 한시에 합동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좋겠소. 내가 먼저 이자수의 집에 가서 예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혼수를 마련할 것이오. 여러분도 집으로 돌아가 혼인 준비를 서두르시오. 그러고는 떡 벌어지게 차린 술상을 내어 5사람을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집으로 갈 때 가져가라고 도포를 지을 옷감도 한 벌씩 내려주었지요. 원님은 그날로 이자수의 집에 아전을 보내 합동 결혼식 날짜를 알려주고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혼인날 5신부가 입을 옷과 치장할 거리, 그리고 혼인식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은 모두 관청에서 마련할 것이니 신부 집에서는 염려하지 말라. 이자수는 원님의 말을 전해 듣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원님은 혼인을 이틀 앞두고 직접 이자수가 사는 마을로 나갔습니다. 관청에서 큰 소를 구해 잡았고 초래청에 칠 차일과 바닥에 깔 자리도 모두 관청에서 가져갔지요. 드디어 합동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5쌍의 신랑 신부가 나란히 서서 절을 하였지요. 구름처럼 몰려든 구경꾼들이 담을 이루었습니다. 구경꾼들은 하나같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신랑 신부를 칭찬하였지요. 이광정 원님이 주선한 5 노처녀의 합동 결혼식은 오랫동안 덕을 쌓은 의로운 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짜 색시 찾기. 옛날 어느 마을에서 한 총각이 장가를 갔습니다. 당나귀를 타고 색시 집에 가서 초례를 치러왔지요. 그리고 나서 색시를 가마에 태워오는데 오다가 고갯마루에서 잠시 쉬게 되었습니다. 쉬고 나서 다시 가려고 가마꾼이 가마를 매니 가마가 휘청거리고 어깨가 우지끈하고 다리가 후들후들 거렸지요. 너무 무거워서 말입니다. 그새 색시가 살이 쪘나? 왜 이리 가마가 무겁지? 가마를 내려놓고 문을 살며시 열어보니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색시가 둘이었던 것이었지요. 어느 쪽이 진짜 색시인지 어느 쪽이 가짜 색시인지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색시 둘을 데리고 갔습니다. 집에 가서 보아도 도무지 알 수가 없었지요. 어느 쪽이 진짜 색시인지 답답해서 물어보면 둘 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진짜지요. 내가 진짜예요. 답답해진 신랑 집에서 친정에 기별을 하여 친정 어머니께 좀 와 달랬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와서 보더니 이렇게 말하였지요. 우리 딸은 가마가 둘 있습니다. 그래서 옳거니 하고 머리를 헤치고 봤더니 둘 다 가마가 둘이었습니다. 또 우리 딸은 팔뚝에 사마귀가 있습니다. 해서 팔뚝을 걷어보았더니 둘 다 사마귀가 있었습니다. 이러니 당최 가릴 수가 없었지요. 생각다 못해 두 색시에게 오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색시가 말하였지요. 오다가 고갯마루에서 쉴 적에 잠깐 졸다 깨어보니 언제 왔는지 나랑 똑같은 색시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결에 언뜻 여우를 보았는데 그러고 보니 아무래도 여우가 둔갑을 하여 몰래 가마 안으로 들어온 듯 합니다. 하고 또한 색시는 오다가 고갯마루에서 실적에 잠깐 졸다 깨어보니 언제 왔는지 나랑 똑같은 색시가 곁에 앉아 있었지요. 잠결에 언뜻 너구리를 보았는데 그러고 보니 아무래도 너구리가 둔갑을 하여 몰래 가마 안으로 들어온 듯 하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둘 중 하나는 진실이고 하나는 거짓말일 텐데 둘 중 하나가 진실이면 가짜 색시는 여우 아니면 너구리겠단 말이었습니다. 옛날에는 둔갑한 짐승을 가리는 데에는 인두를 썼습니다. 불에 단 인두로 발바닥을 슬쩍 지져보면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짐승은 털이 풀썩 일어난다고 하였지요. 친정 어머니가 꾀를 내었습니다. 우리 딸은 발바닥에 잔금이 많습니다. 하니 두 색시가 다투어 버선을 벗고 발바닥을 보여주었지요. 이때다 하고 불에 단 인두를 가져다가 슬쩍 지지니 한쪽은 가만히 있었는데 한쪽은 털이 풀썩 일어났습니다. 털이 일어난 쪽이 금방 둔갑을 풀고 여우가 되어 깨갱하고 냅다 달아났지요. 그렇게 해서 여우를 쫓아내고 진짜 색시와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옛날 어느 집에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 3대가 살고 있는 집이 있었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술을 무척 좋아하여 식구들이 늘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어울려 한잔하고 기분 좋게 들어오는데 아버지를 맞이해야 할 아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있나 하고 찾아보니 아들은 고방에 있었지요. 고방이란 물건을 보관해두는 곳입니다. 아들은 고방에서 무엇인가 열심히 찾다가 아버지에게 들키자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뭐하고 있는 것이냐? 아, 네, 뭘 좀 찾고 있습니다. 찾긴 뭘 찾아? 술을 찾지 않아? 어린 놈이 벌써 술을 그리 좋아하다니. 아버지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아들이 무안하던 차에 아버지의 꾸중을 듣자 무심결에 대꾸를 하였지요. 아버지도 항상 고방을 뒤지지 않습니까? 술이 있는가 하고요. 이러자 아버지가 화가 나서 아들을 때리려고 하는데 이때 마침 서당에 다녀오던 손자가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손자는 그날 서당에서 훌륭한 아버지의 훌륭한 아들이 있는 법이니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을 부전자전이라 한다 하고 부전자전이란 말을 배우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전자전이란 말을 쓸 곳이 없는가 하던 차에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술 때문에 싸우는 것을 보고 무심코 서당에서 배운 말이 툭 튀어나왔지요. 부전자전이로구나. 이 말을 듣자 아버지도 아들도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버릇없는 말을 하였다고 손자를 혼내주려고 하여도 두 사람 다 할 말이 없었던 것이었지요. 벌레의 복수. 옛날 한 마을에 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집을 새로 지으려고 산 기슭에 터를 마련하였지요. 집 터를 닦으면서 흙을 두어 자 가량 파내었습니다. 그랬더니 땅속에 작은 벌레들이 많이 나왔지요. 거북이같이 생긴 작은 벌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벌레들이 파면 팔수록 자꾸 나와서 감당을 못할 지경이었지요. 선비는 그 벌레들을 다 잡아서 죽이고
흙이 어지간히 깨끗하게 된 다음에야 그 터에다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다 짓고 이사를 해서 사는데 한 해가 채 못 되어 선비의 아내에게 이상한 병이 들었지요.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헛소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고 하니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곤 하였지요. 너는 우리가 사는 땅을 빼앗고 우리 결의 부치들을 다 죽였느냐? 우리가 너에게 무슨 해를 끼쳤다고 그다지도 모진 짓을 한단 말이냐? 하고 원망의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비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집터를 닦을 때 땅속에 사는 벌레를 죽인 일 때문에 그런 것 같았지요. 선비가 호통을 쳤습니다. 너희들이 내 집터에 살면서 이 집을 갉아먹을까봐 그런 것인데 어찌 나를 원망하는 것이야. 네가 내 아내한테 씌어 병이 들게 하니 이것이 해를 끼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 당장 쑥 물러가지 않으면 다시 땅을 파헤쳐 너희들을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죽여버릴 것이야. 그러자 아내도 지지 않고 호통을 쳤습니다. 해볼 테면 어디 해보거라. 우리는 땅속 깊은 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너희 사람들 몇천 몇만이 달려들어 손끝이 닳도록 파헤친다고 해도 단단하고 두꺼운 땅을 어찌다 팔 것이냐? 그제야 선비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여기고 공손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참으로 미안하게 되었구려.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저승과 이승이 다르고 사람과 벌레가 다르니 부디 원한을 풀고 조용히 돌아가시게나. 그래도 아내는 화를 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아니라 아내에게 쓴 벌레 귀신이었지요. 이제 와서 용서를 빈들 우리 원한이 풀릴 것 같으냐? 용서받기를 바라지 말거라. 며칠 뒤 아내는 죽고 말았습니다. 선비는 몹시 두려워하며 아내를 장사 지내고 나머지 식구들을 데리고 딴 데로 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지요. 몇 해 가지 않아 선비 식구들은 모두 이상한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끝내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조그만 벌레라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되는 일이었지요. 노비가 된 공주. 경의 공주는 조선 제5대 문종의 딸이자 단종의 누이입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남편마저 저 세상으로 떠나보낸 뒤 노비의 신분으로 추락한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지요. 경의 공주는 문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 현독 왕후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권씨는 세자의 아이인 경의 공주를 낳았다고 곧바로 세자빈이 되었지요. 그리고 세종 23년 세자빈 권씨는 드디어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단종입니다. 하지만 세자빈 권씨는 아들을 낳자마자 세상을 뜨고 말았지요. 어머니를 잃은 경의 공주는 궁궐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궁궐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궁궐 밖에 나가 살았는데 경의 공주도 이를 피하기 위해 조유래라는 사람의 집에서 몇 년 동안 살았습니다. 경의 공주를 그림자처럼 따르며 돌보아 준 것은 유모 어린이였지요. 어린이는 원래 공주의 어머니인 권씨의 여종이었는데 경의 공주를 정성스레 보살폈습니다. 경의 공주가 16살이 되자 문종은 딸의 결혼을 서둘렀지요. 그때 세종의 건강이 악화되었는데 세종이 세상을 떠난다면 3년상을 치르는 동안은 결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해 1월 경의 공주는 한성 부윤을 지낸 정춘경의 아들 정종과 혼례를 올렸지요.
그리고 한 달도 못 되어 세종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왕위에 오른 문종은 세종의 3년상을 치른 뒤 경혜공주가 살 집을 궁궐 밖에 마련해 주었지요. 조선시대 왕의 자녀들이 혼인을 하면 궁궐 밖에 나가 살았습니다. 딸에게 살림집을 마련해준 문종은 1452년 눈을 감았지요. 세종의 3년상을 치르고 한 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던 문종은 자신의 뒤를 이을 어린 아들이 걱정되었지요. 그래서 숨을 거두기 전 대신 김종서와 황보인을 불러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으면 왕위에 오를 어린 세자를 잘 보필해 주시오. 단종은 12살의 어린 나이에 임금의 자리에 올랐지요. 그러나 그 자리는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숙부인 수양대군이 왕위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단종은 궁궐에서 지내는 것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경혜공주의 집을 찾아갔지요. 누이의 집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웠습니다. 단종은 자주 누이의 집을 찾더니 나중에는 경혜공주의 집을 쉬자소로 삼았습니다. 쉬자소란 왕이 궁궐을 떠나 임시로 머무는 집을 말하지요. 단종 1년 어느 날 수양대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김종서를 죽이고 경혜공주의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때 단종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요. 그런데 수양대군이 한밤중에 수백 명의 군사를 이끌고 들이닥치자 잠에서 깬 단종은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삼촌, 저를 살려주세요. 수양대군이 말하였지요.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제게 맡기시면 됩니다. 수양대군은 단종의 이름으로 조정 대신들을 경혜공주의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하여 단종의 명을 받고 달려온 대신들 가운데 살생부에 오른 사람들을 모조리 죽였지요. 수양대군은 이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스스로 영의정이 되어 조정을 손아귀에 넣었지요. 그리고 2년 뒤 임금 세조가 되었지요. 수양대군이 단종을 위협하여 왕위를 빼앗은 것이었습니다. 이때 경혜공주는 남편 정종이 강원도 영월당으로 유배를 떠나는 아픔을 겪었지요. 정종이 유배를 떠나는 것은 수양대군의 동생인 금성대군과 가깝게 지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금성대군은 수양대군이 왕위를 탐내어 조정 대신들을 죽였다고 사람들에게 떠들고 다녔지요. 수양대군은 금성대군을 감시하다가 영모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하여 금성대군은 물론 금성대군과 가까운 사람들을 잡아들여 귀양을 보내었지요. 경혜공주는 남편이 유배를 떠나자 몸져 누워버렸습니다. 이때 경혜공주는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을 단종과 세조에게 알렸습니다. 세조는 깜짝 놀랐지요. 경혜공주가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한다면 큰일이었습니다. 남편을 귀양 보낸 일로 충격을 받아 생긴 병이니 경혜공주가 죽기라도 한다면 백성들의 비난이 자신에게 쏟아질 것이었습니다. 세조는 할 수 없이 의군부에 명령을 내렸지요. 정종을 유배지에서 풀어주도록 하라. 경혜공주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병석에서 일어나 남편을 반갑게 맞이하였지요. 어서 오세요.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지요? 그런데 경혜공주가 병석에서 일어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조를 모시는 신하들이 이런 내용의 상소를 올렸습니다. 공주의 병이 다 나았으니 정종을 유배지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정종은 공주가 아프다고 해서 잠시 풀려나 한양에 왔을 뿐입니다. 상소는 끊임없이 이어졌고 세조는 할 수 없이 정종을 다시 귀양 보내기로 했습니다.
정종을 경기도 수원으로 유배 보내도록 하라. 멀고 험한 강원도 대신 한양과 가까운 경기도 수원을 유배지로 정해 주었지요. 경혜공주는 남편이 또 유배를 떠나게 되자 세조에게 이렇게 청했습니다. 저도 남편을 따라 유배지로 가겠어요. 허락해 주십시오. 경혜공주는 간절히 청했습니다. 세조로서는 허락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경혜공주는 남편을 따라 유배지로 갔습니다. 유배지에서도 경혜공주는 행복하였지요. 사랑하는 남편과 한 집에서 오순도순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뒤 경혜공주는 남편을 따라 유배지를 옮겨야 했습니다. 집현전 출신의 학자들이 단종을 다시 임금 자리에 앉히려다 발각된 사육신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감시가 심해져 정종은 전라도 광주로 유배지가 바뀌었고 가시나무 울타리 친 집 안에 가두어 외부와의 접촉을 금하게 하는 형벌까지 받게 되었지요. 경혜공주는 전라도 광주의 유배지에서도 남편과 같이 지냈습니다. 비록 갇혀 사는 신세였지만 남편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였지요.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사육신 사건으로 단종이 사약을 받고 죽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세조는 단종을 따르는 세력들을 모두 없애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인 금성대군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지요. 세조는 경혜공주의 남편을 살려두고 있었지만 감시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종이 법을 어기고 성탄이란 스님과 자주 접촉했다는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그러자 세조는 정종을 사형에 처해 버렸지요. 조선 치대 영모 사건에 연루되면 그 가족과 일가 친척들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죄인의 아버지와 16살 이상인 아들은 사형에 처하고 죄인의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어린 자식들과 일가 친척들은 노비로 삼았습니다. 경혜공주는 남편이 영모죄로 처형을 당하자 하루아침에 노비가 되었지요. 한 나라의 공주가 관노비가 된 것입니다. 순천 부사가 경혜공주를 불러 말하였지요. 그대는 이제 관노비가 되었으니 우리가 시키는 일을 해야 할 것이요. 경혜공주는 대뜸 대청으로 올라가 의자에 앉더니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내가 정녕 누군지 몰라 그런 허튼 소리를 하는 것이냐? 나는 문종 대왕의 딸이다. 내 비록 죄가 있어 귀양을 왔다 해도 공주의 신분이 틀림없는데 일개 고을 수령이 어찌 나를 노비로 부린단 말이냐? 문종 대왕께서 저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신다. 순천 부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지요. 결국 경혜공주에게 관노비의 일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경혜공주의 뱃속에는 아기가 자라고 있었지요. 공주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노비가 되어 죽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자식을 생각하면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경혜공주는 뱃속의 아기 말고도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지요. 유배지인 광주에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조는 경혜공주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문을 듣고 내관을 불러 말하였지요. 경혜공주의 유배지인 광주에 좀 다녀오너라. 경혜공주가 딸을 낳으면 그 아이를 데려오고 아들을 낳으면 그 자리에서 목 졸라 죽이거라. 세조는 공주가 아들을 낳으면 그 후환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후환을 없애려고 내간에게 그런 명을 내린 것이지요. 하지만 세조의 부인인 정의왕후가 이 사실을 알고 내관을 조용히 불러 말하였습니다. 문종 대왕의 핏줄이라고는 경혜공주가 낳은 아이뿐이다.
아들을 낳았다고 목 졸라 죽인다면 문종 대왕의 핏줄은 영영 끊어지고 말지. 너는 경의 공주가 아들을 낳아도 반드시 궁궐로 데려오너라. 임금을 속인 죄는 내가 다 받을 것이야. 내관은 전라도 광주로 내려갔습니다. 얼마 뒤 경의 공주가 아들을 낳았지요. 그러자 내관은 경의 공주를 만나 세조와 정의 왕후가 자기에게 내린 분부를 그대로 전하였지요. 경의 공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아들은 여기 있는 것보다 왕비 밑에서 자라는 것이 더 안전할 거야. 경의 공주는 아들과 헤어지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지만 아들의 장래를 생각하여 아들을 정의 왕후에게 보냈습니다. 왕후는 경의 공주의 아들에게 여자 옷을 입혀서 궁중에서 길렀지요. 어느 날 세조는 내전에서 그 아이를 보고 왕후에게 물었습니다. 저 아이는 여자 옷을 입어도 남자아이 같구려. 그제서야 왕후는 세조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지요. 그러자 세조는 아이를 자기 무릎에 앉히며 말하였습니다. 지난 일을 이야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소. 이 아이를 보니 눈물이 나는구려. 세조는 아이 이름을 미수라고 지어주었습니다. 눈썹이 희도록 오래오래 살기를 바라는 뜻에서 지어준 이름이었지요. 세조는 경의 공주의 아들을 본 날 공주를 사면하고 한양으로 불러 올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궁궐 근처에 집을 마련해주고 공주의 신분도 되찾아 주었지요. 몰수했던 재산과 노비도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경의 공주는 이 모든 것을 거절하고 딸을 낳은 뒤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과 남편을 죽인 세조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경의 공주는 4년 뒤 스님의 옷을 벗고 속세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은 사면되어 노비의 신분을 벗었지만 아들과 딸은 여전히 노비의 신분이었습니다. 경의 공주는 두 아이에게 채워진 연좌의 사슬을 풀어달라고 세조에게 간절히 청하였지요. 세조는 그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경의 공주의 아들과 딸은 노비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요. 경의 공주의 아들은 연좌의 사슬을 벗고 벼슬길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경의 공주는 아들이 벼슬에 임명된 지 7달 뒤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그녀의 나이 39살이었습니다. 들기름으로 만든 불로 장생주. 봉이 김선달이 구월산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월산의 아름다운 가을 풍경에 취해 꿈속을 헤매는 것 같았지요. 김선달이 구월산 자연에 취해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까까머리 동자승이 등 짐을 잔뜩 지고 쓰러질 듯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절른 바리처럼 한쪽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걸어가는 동자승의 뒷모습이 처량해 보였지요. 김선달은 성큼성큼 걸어가 동자승 옆으로 다가가 보았습니다. 동자승아, 어느 절로 가고 있느냐? 몹시 피곤해 보이는구나. 잠시 쉬었다 가려무나. 선비님, 저는 지금 바쁩니다. 해가 지기 전에 폐업사까지 가야 합니다. 선비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폐업사라. 유명한 절에서 사는구나. 잘됐다. 나도 폐업사에 가서 하룻밤 신세를 져야겠다. 동자승과 김선달은 길 옆에 있는 바위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폐업사에 아시는 스님이 계십니까? 오늘 밤에는 폐업사에 주무실 방이 없을 것입니다. 아는 스님은 없단다. 나는 구월산이 좋아 구월산의 아름다운 가을 경치를 보려고 찾아온 나그네
선비지. 폐업사는 유명한 절이어서 이름만 알고 있단다. 불공을 드리려고 불제자들이 많이 온 게로구나. 헛간에서라도 자고 가도록 네가 주지 스님께 잘 말해다오. 선비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에 우리 고을 사또께서 폐업사에서 하룻밤을 묵어 가신답니다. 기생들까지 데리고요. 뭐라고? 사또가 기생들을 데리고 절에 온다고? 뭘 그렇게 놀라십니까? 우리 고을 홍사또는 심심하면 절간에 와서 술판을 벌인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갖 행패를 부려 스님들이 고통을 겪고 있답니다. 제가 지고 가는 것은 오늘 밤 술상을 위한 안주입니다. 우리 절에는 늙은 스님들만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장을 보아 오는 길입니다. 동자승의 말을 들은 김선달은 화가 나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고을을 다스리는 사또놈이 그따위 짓을 하니 나라 꼴이 난장판이 될 수밖에. 어디 두고 보자. 봉이 김선달은 입술을 깨물면서 홍사또를 혼내주기로 했습니다. 다시는 홍사또가 폐업사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해줄 테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느냐? 선비님, 사또만 막아주신다면 무슨 부탁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동자승이 애원하였지요. 김선달은 주먹을 불끈 쥐면서 온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주지 스님에게도 말씀드리거라. 그리고 이 일은 너와 나 그리고 주지 스님만 알아야 하느니라. 선비님, 비밀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드리겠습니다. 꼭 홍사또가 다시는 폐업사에 얼씬도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걱정 말거라. 홍사또는 오늘 밤 이후에는 폐업사 쪽을 바라보지도 않을 것이니 들기름을 술병에 담고 마른 새똥을. 봉이 김선달은 동자승에게 여러 가지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 밤에는 9월산 산신령이 되겠구나. 김선달은 마음속으로 껄껄 웃으면서 동자승을 따라 9월산 폐업사로 갔습니다. 사또 어른 행차시다. 중들은 큰 대문을 열거라. 9월산 산 그늘이 폐업사를 덮을 무렵 홍사또의 행렬이 기세당당하게 도착했습니다. 사또나리 험한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스님들은 두 손을 모으면서 홍사또를 정중하게 맞았지요. 이놈, 내가 관세음보살 소리는 듣기 싫다고 몇 번이나 말했느냐? 풍경 소리, 목탁 소리, 관세음보살 소리 모두 듣기 싫으니 내가 있는 동안에는 모두 없애도록 해라. 사또는 불효령을 내린 뒤 데리고 온 기생들과 술판을 벌였습니다. 9월산 바위 틈에서 가을 달이 얼굴을 내밀었지요. 그때 갑자기 산 속에서 피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피리 소리는 어디서 나는 소린고? 사또가 주지 스님에게 물었지요. 저 피리 소리는 9월산 산신령님이 부시는 옥피리 소리입니다. 귀하신 분이 폐업사에 오실 때에는 산신령님께서 환영한다는 뜻으로 옥피리를 부신답니다. 그게 정말이냐? 참으로 신기한 일이구나. 폐업사에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묵고 있느냐? 아닙니다. 귀하신 분은 사또 한 분뿐입니다. 주지 스님의 말에 사또는 기분이 좋아 껄껄 웃었습니다. 9월산 산신령이 나를 알아주니 참으로 훌륭한 산신령이로다. 내가 산신령을 만나고 올 터이니 너희들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숨도 크게 쉬지 말고 기다리거라. 사또는 도포를 걸쳐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 나와 듣는 피리 소리는 방 안에서 듣는 것보다 더욱더 아름답고 맑았지요. 사또는 피리 소리를 따라 폐업사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신령은 평평한 바위에 앉아서 옥피리를 불고 동자는 피리 소리에 맞추어 춤을 추고 있었지요. 9월산 산신령님, 홍사또 문안 인사 드리옵니다. 사또는 산신령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그대가 올 줄 알고 옥피리를 불어 그대를 불렀느니라. 그대가 덕과 인정으로 백성들을 편하게 해준다는 소문을 듣고 그대를 만나 상을 내려주러 왔단다. 산신령의 칭찬을 들은 사또는 얼굴이 달아올랐지요. 사또의 가슴 한 귀퉁이에 그래도 양심이 한 조각 남아 있었습니다. 황공하오나 솔직히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지는 못했사옵니다. 앞으로는 선정을 베풀겠사옵니다. 발팔하던 홍사또는 산신령 앞에서 풀이 죽어버렸지요. 참으로 겸손하도다. 그대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해보거라. 상으로 그대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사양하지 말라. 홍사또는 마음속으로 기뻐하면서 생각해 보았지요. 홍사또에게는 아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돈, 식량, 비단, 논밭 등 없는 것이 없었지요. 홍사또는 골똘히 생각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산신령님, 인간에게는 건강이 최고 아닙니까? 산신령님께서 소인에게 상을 주시려면 오래오래 살 수 있는 약을 주시옵소서. 그래, 네 말이 맞다. 나는 벌써 네 마음을 알고 불로장생주를 가져왔단다. 사또는 불로장생주라는 말에 두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산신령님, 제가 약보다 술을 더 좋아하는 줄 어떻게 아셨습니까? 불로장생주는 한 잔만 마시면 생명이 몇십 년 길어지는 귀한 술이 아닙니까? 10잔을 마시면 100년을 더 살 수 있는 귀한 술을 소인에게 주시렵니까? 홍사또는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지요. 동자야, 술상을 가져오너라. 동자는 숲속으로 가더니 술상을 들고 왔지요. 술상 위에는 새하얀 술병과 안주를 담은 붉은 접시와 금빛이 나는 술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동자는 홍사또에게 술잔을 올리거라. 동자는 술잔을 사또에게 주었지요. 사또는 두 손으로 술잔을 받았습니다. 동자야, 불로장생주는 내가 직접 올리겠다. 산신령은 옥으로 만든 술병을 들고 사또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불로장생주를 빨리 마시고 싶어서 꼴깍꼴깍 군침을 삼켰지요. 술잔을 들고 있던 홍사또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웬일인지 산신령은 술을 빨리 따라주지 않고 술병을 어루만지면서 홍사또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산신령도 불로장생주는 아끼나 보구나. 주려면 빨리 줄 것이지 왜 저렇게 뜸을 들인담. 홍사또는 산신령의 마음이 변할까봐 초조해하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불로장생주를 마시기 전에 먼저 나와 약속을 해야 하느니라. 예, 산신령님께서 하라는 일이라면 죽는 일만 빼놓고 뭐든지 하겠사오니 말씀만 하십시오. 불로장생주를 먹은 자가 백성을 괴롭히면 10년씩 생명이 짧아진단다.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 자신이 있느냐? 예. 그리고 오늘 밤 이후로는 9월산의 얼씬도 하지 말거라.
만일 9월산에 다시 나타나는 날에는 호랑이 밥으로 만들겠다. 예. 홍사또는 불로장생주가 먹고 싶어서 건성건성 대답하였지요. 자, 불로장생주를 바꿔라. 산신령은 술병을 들었습니다. 산신령은 들깨로 짠 들기름을 술잔에 가득 따랐지요. 산신령님, 감사합니다. 홍사또는 감격해 하면서 술을 단숨에 마셨지요. 불로장생주 맛을 음미해 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홍사또는 술 한 잔에 10년씩 더 산다는 말에 불로장생주를 한 잔이라도 더 얻어 마실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셨으면 안주도 먹어야지. 예. 사또는 새의 마른 똥을 집어 먹었습니다. 자, 한 잔 더 바꿔라. 산신령님께서 주시는 불로장생주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마시겠사옵니다. 한 잔, 두 잔, 5잔을 들기름을 마신 사또는 구역질이 나오고 뱃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사또는 얼굴을 찌푸리면서도 오래오래 살 욕심으로 가짜 불로장생주를 받아먹었지요. 아이고 배야, 아이고. 홍사또는 배를 움켜잡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약도 몸에 좋은 약은 쓰거늘 하물며 불로장생주를 먹었는데 고통이 없겠느냐? 아직도 넉넉히 남았느니라. 산신령님, 남은 술은 내일 아침 해장술로 남겨두면 안 됩니까? 이런 못난 것 같으니라고 천하의 홍사또가 술을 남겨서야 되겠느냐? 산신령님, 오장육부가 쏟아져 나오려고 해서 한 방울도 더는 못 먹겠습니다. 사또는 곤두박질을 치면서 절간으로 달아났습니다. 산신령으로 꾸민 봉이 김선달과 동자승은 배꼽이 빠지도록 웃었지요. 9월산 폐업사로 단풍놀이를 왔던 홍사또는 다음날 아침까지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하다가 돌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